손녀의 첫 돌잔치날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가난하고 촌스럽다며 저를 문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평생을 바친 아들마저 외면하자 저는 조용히 결심했죠. 아무도 몰랐던 제 수십억 재산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똑똑히 보여주기로요. 이 어머니의 마지막 선택을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제 나이 78, 최은이에요. 이른 아침 마포의 낡은 아파트에서 창밖을 내다보는 게 제 하루의 시작이죠. 저 멀리 한강다리 위로 차들이 깨어나기 시작하고 동네 골목에서는 이제 막 하루를 여는 사람들의 분주함이 느껴져요. 이 집에 산 지 벌써 40년이 넘었네요. 남편과 함께 이 집에 들어와 아들 지훈이를 낳고 키웠으니 집 안 구석구석 제 젊은 날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지 않은 곳이 없어요. 아침 햇살이 낡은 자개장 위에서 부서지는 걸 보고 있으면 꼭 먼저 간 남편이 잘 지내냐고 말을 거는 것 같아요. 남편이 남겨준 강남의 빌딩이나 명동 땅, 통장에 찍힌 액수 같은 건 이 동네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그저 평생 남대문 시장에서 작은 국밥집을 하며 악착같이 살아온 인심 좋은 할머니로만 알죠. 그게 편하기도 하고 또 그게 제 모습이기도 하니까요. 남편은 입버릇처럼 말했어요. 제 손으로 벌지 않은 돈은 사람을 게으르게 만든다고, 자식이라고 예외는 아니라면서요. 그래서 저도 지훈이에게만큼은 우리의 재산을 숨겨왔어요. 그게 아이를 위한 길이라고 믿었죠. 대충 아침을 챙겨 먹고 장바구니를 들고 나서는 길, 골목은 언제나처럼 정겨워요. 어머니, 오늘 안색이 좋으시네. 오늘 물건 좋은 거 들어왔어요. 한번 보고 가요. 수십 년을 봐온 얼굴들이 건네는 인사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요. 이게 사람 사는 정이구나 싶죠. 남대문 시장에서 국밥집을 할 때도 그랬어요. 뜨거운 김이 훅 끼치는 주방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건 고됐지만 잘 먹었습니다. 하며 나가는 손님들 얼굴 보는 낙으로 살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와 먼지 쌓인 앨범을 꺼내봤어요. 빛바랜 흑백 사진 속에는 풋풋한 저와 남편, 그리고 갓난아기인 지훈이가 웃고 있네요. 남대문 시장 한 귀퉁이 허름한 가게 앞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저 국밥집 하나로 우린 참 많은 걸 잃었어요. 밤낮 없이 일하고 허리띠 졸라매며 돈을 모았죠. 남편은 참 현명한 사람이었어요. 다들 미쳤다고 할 때 허허벌판이던 강남의 작은 땅을 사두고 명동의 낡은 상가 건물을 사들였죠. 그땐 그저 당신 뜻이니 믿고 따랐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 그게 우리 가족의 인생을 바꿔놓은 거대한 자산이 되어 있더군요. 사진 속 남편의 웃는 얼굴을 쓰다듬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어요. 화면에 우리 아들이라는 이름이 뜨자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죠. 반가운 마음 반, 서운한 마음 반이었달까요? 지훈아. 네, 어머니, 별일 없으시죠? 그럼 별일 있겠니? 넌 바쁘지?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고? 네, 그럼요. 잘 챙겨 먹고 있어요. 어머니도 식사 잘 챙기세요. 제가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해서 다음에 또 전화드릴게요. 전화는 채 5분을 넘기지 못했어요. 예전에는 30분이고 1시간이고 조잘거리던 아이였는데 언제부턴가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 같았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하지만 그 안에 마음은 담겨 있지 않은 느낌. 그게 아들 녀석이 여의도에 있는 큰 금융회사에 다니고 좋은 집안의 며느리 수진이를 만난 후부터였던 것 같아요. 가끔 아들의 세상을 상상해봐요. 높고 반짝이는 유리 건물, 값비싼 양복을 입은 사람들, 쉴 새 없이 숫자가 오가는 모니터. 그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얼마나 치열할까 싶어요. 아마 지훈이는 남대문 시장 국밥집 아들이라는 자신의 배경을 숨기고 싶을지도 몰라요. 주말마다 골프를 치러 다니고 자식들은 해외 유학을 보내는 동료들 사이에서 기죽고 싶지 않겠죠. 그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더 가슴이 아프죠. 며느라이는 오죽할까요? 수진이는 처음 우리 집에 인사 왔을 때부터 이 낡고 좁은 아파트를 보며 스쳐 지나가던 그 미묘한 표정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다른 사람들 사는 모습을 다 들여다볼 수 있다면서요? 아마 수진이의 소셜미디어에는 온통 명품 가방, 고급 레스토랑,
해외여행 사진으로 가득할 거예요. 예쁜 손녀 하윤이에게 최고급 유기농 이유식을 먹이고 명품아기 옷을 입힌 사진도 올리겠죠. 하지만 그 수많은 사진 속에 시어머니인 제 자리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요. 그 아이가 만들어 놓은 완벽하고 화려한 세상에 저 같은 촌스러운 할머니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자 갑자기 아들 얼굴이 너무 보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며느리와 손녀에게 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에 저는 다시 장바구니를 챙겨들었어요. 지훈이가 어릴 때 정말 좋아했던 장조림이랑 정성껏 말린 취나물을 좀 볶아주려고요. 제 손맛이 담긴 음식을 먹으면 아들도 옛날 생각에 마음이 조금은 열리지 않을까 하는 헛된 기대를 품었던 것 같아요. 반찬을 정성껏 만들어 플라스틱 통에 나눠 담고 버스를 몇 번이나 갈아타고 강남의 아들네 집으로 향했어요. 아파트 입구부터 제가 사는 동네와는 공기부터 다른 것 같았어요. 로비는 번쩍이는 대리석으로 꾸며져 있었고 사람들의 옷차림도 하나같이 세련됐죠. 제 몸에 밴 남대문 시장의 냄새와 낡은 옷차림이 괜히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에 문이 열렸어요. 수진이었죠. 저를 보는 순간 아이의 얼굴에 스쳐 지나간 건 반가움이 아니라 당혹감과 약간의 짜증이었어요. 하지만 이내 능숙하게 표정을 감추고 상냥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어머님, 웬일이세요? 오시기 전에 연락이라도 주시지. 그냥 우리 지훈이 좋아하는 반찬 좀 해왔어. 하윤이도 보고 싶고. 제 손에 들린 반찬통을 본 며느리는 예의 바르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목소리가 칼날처럼 제 가슴을 베는 것 같았죠. 어머니, 고생 안 하셔도 되는데 저희는 요즘 하윤이 유기농으로만 먹여서요. 이런 건 좀. 그 순간 거실 안쪽에서 지훈이가 나왔어요. 저와 눈이 마주친 아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시선을 피했어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옴짝달싹 못하는 그 모습이 어찌나 안쓰럽고 또 원망스럽던지 지훈이는 그저 멋쩍게 웃으며 어머니,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하고 말끝을 흐릴 뿐이었죠.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반찬통을 현관문 앞에 내려놓고 그냥 돌아설 수밖에 없었죠. 그럼 다음에 보자. 그 말을 끝으로 닫히는 문을 보는데 우리 모자 사이에 있던 그 보이지 않는 벽, 이제는 정말로 단단하고 차가운 문이 되어버렸다는 걸 깨달았어요. 다시 버스를 타고 마포의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무릎 위에 놓인 빈 장바구니가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답니다. 그날 이후 며칠은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텅 빈 집안에 홀로 앉아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았죠. 며느라이의 차가운 눈빛과 아들의 외면이 심장에 박힌 가시처럼 계속 저를 찔러댔어요. 입맛도 없고 밤에는 잠도 오지 않았죠. 평생을 바쳐 이룬 가족인데 어쩌다 이리도 멀고 차가운 사이가 되었을까. 제 존재 자체가 그 아이들에게는 이제 그저 거추장스러운 짐일 뿐일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다 며칠 뒤 도저히 안 되겠어서 다시 아들네 집으로 향했어요. 무슨 거창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얼굴이라도 한 번 더 보면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혹시 그날은 며느리의 기분이 조금은 다를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서요. 강남의 아파트는 여전히 낯설고 위압적이었죠. 현관문 앞에 섰는데 안에서 여자들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거든요.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이게 됐어요. 며느리 수진이의 목소리였죠. 우리 어머님, 아이고, 말도 마. 평생 남대문 시장에서 고생만 하신 분이라 순박하시긴 한데 좀 촌스럽달까? 얼마 전에는 글쎄 직접 만들었다면서 반찬을 한 보따리 싸오셨는데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런 걸 먹니? 함께 있던 친구들인 듯한 여자들의 교양 있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웃음소리가 제 뺨을 때리는 것 같았죠. 며느라이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지훈 씨 출신 때문에 내가 소갈이 좀 했잖아. 그래도 어떻게 사람이 좋으니까 다들 우리 집안 보고 결혼한 줄 알지. 시댁이 어떤지는
아무도 몰라. 알면 안 되지.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 순간 수진이가 문틈으로 저를 발견했죠. 아이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지고 경악과 짜증이 뒤섞인 표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러더니 황급히 밖으로 나와 저를 복도 구석으로 거칠게 끌어당기더군요. 손님들이 볼까봐 두려웠던 거겠죠. 아이는 제 귀에 대고 뱀처럼 속삭였어요. 어머니, 제발 좀. 지금 손님들와 계신 거 안 보이세요? 제발 어머니 꼴 좀 보세요. 제 친구들이 어머니를 보고 지훈 씨를, 우리 집안을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쌓아 올린 이미지인데 어머니가 다 망치실 거예요? 제 손에 들린 작은 꾸러미를 경멸하듯 쳐다보며 말을 덧붙였죠. 그리고 다시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 마세요. 제발요. 그 말을 끝으로 아이는 뒤돌아 집으로 들어가 버렸고 제 앞에서는 차가운 현관문이 쾅 하고 닫혔어요.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죠. 모욕감, 서러움, 그리고 깊은 절망감. 그 모든 감정이 뒤섞여 눈물조차 나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아마 유령 같았을 거예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화려한 풍경이 그날따라 참 비정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죠. 내가 정말 그런 존재일까? 내 아들의 앞길을 막는 부끄러운 과거일 뿐일까? 수십 년의 세월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절망의 가장 깊은 바닥을 헤매고 있을 때였어요. 새벽녘 머리맡에 둔 휴대폰이 짧게 울렸죠. 아들 지훈이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였어요. 이제 막 잠에서 깬 듯한 손녀 하윤이의 사진과 함께 짧은 글이 적혀 있었죠. 어머니, 하윤이 곧 첫돌이에요. 그 짧은 문장이 꺼져가던 제 마음속에 작은 불씨 하나를 던졌어요. 첫돌. 그래, 우리 하윤이의 첫돌이었죠. 돌잔치는 그냥 생일 파티가 아니잖아요. 한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 1년을 무사히 보낸 것을 축하하고 앞으로의 복을 빌어주는 온 가족의 중요한 의식이죠. 어쩌면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차가운 벽을 허물고 가족의 자리를 되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며느라이가 저를 무시하는 이유는 결국 하나였어요. 제가 가난하고 촌스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제 진짜 모습을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 제 진심뿐만 아니라 제가 가진 힘을 보여준다면 적어도 제 손녀의 할머니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존중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날 밤 아주 중요한 결심을 했어요. 먼저 간 남편과의 약속을 이번 한 번만은 깨뜨리기로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몇 년 만에 광화문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남편 살아생전부터 우리 집안일을 도맡아온 아들처럼 믿음직한 사람이죠. 저는 그에게 제 뜻을 밝혔어요. 손녀 하윤이의 이름으로 강남에 있는 20억짜리 빌딩을 증여하고 싶다고요. 변호사는 제 갑작스러운 결정에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제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알고는 묵묵히 서류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종로 3가로 향했죠. 수십 년 단골인 귀금속 가게가 그곳에 있거든요. 지훈이 돌 때도 그 집에서 순금 돌반지를 맞췄었는데 세월이 흘러가게 주인 할아버지는 아들에게 자리를 물려줬지만 그 솜씨와 신용은 변함이 없었어요. 저는 손녀의 이름이 새겨진 묵직한 순금 도장과 복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긴 예쁜 돌팔찌를 주문했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문의 전통과 할머니의 사랑을 전해주고 싶었죠. 마지막 준비는 제 마포집, 낡은 자개장, 깊숙한 곳에서 시작됐어요. 장롱 문을 열자 나프탈렌 냄새와 함께 켜켜이 쌓인 세월의 향기가 풍겨왔죠. 저는 그 안에서 조심스럽게 비단 보자기에 쌓인 옷 한 벌을 꺼냈어요. 50년 전 시어머니께서 제게 물려주신 고운 비치색 한복이었어요. 지훈이 결혼식 때도 입었고 집안의 중요한 날마다 저와 함께했던 옷이죠. 이 한복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역사 그 자체였어요. 이 옷을 입고
하윤이의 돌잔치에 할머니로서 당당하게 앉아 있는 것. 그것이 저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희망이었어요.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나니 마음에 조금은 평화가 찾아오는 것 같았어요. 며칠간 저를 짓누르던 무력감 대신 이제는 할 수 있다는 작은 용기가 생겨났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지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훈아, 하윤이 돌잔치 준비는 잘 되어가니? 할미가 우리 강아지 선물도 다 준비해 놨는데. 제 목소리는 기대감으로 한껏 들떠 있었어요.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는 어딘지 모르게 머뭇거리고 있었죠. 아, 네, 어머니. 그럼요. 준비 잘 되어가고 있죠. 그래? 어디서 하니? 할미가 일찍부터 가서 도울 일 있으면 돕고 싶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뭘 도우시려고요? 그냥 편하게 몸만 오시면 돼요. 저희가,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지훈이는 제가 장소나 시간을 구체적으로 물으려 할 때마다 교묘하게 말을 돌렸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애써 피워 올렸던 희망의 불씨 위로 차가운 물 한 방울이 툭 하고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뭔가 이상했죠. 아들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아니라 무언가를 숨기려는 초조함이 묻어 있었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동안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곱게 다려놓은 비치색 한복을 바라보며 과연 내가 이 옷을 입을 날이 올 수 있을까 가만히 되뇌어 볼 뿐이었죠. 아들과의 통화가 끝나고 나서도 그 불길한 느낌은 좀처럼 가시질 않았어요. 제 마음 한구석에 차갑고 무거운 돌덩이가 내려앉은 기분이었죠. 애써 괜찮다고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아들의 떨리던 목소리와 어색한 변명들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어요. 며칠 동안은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앉아 다가올 돌잔치 날만 기다렸죠. 불안한 마음을 떨쳐내려 일부러 몸을 더 움직였어요. 집 안 구석구석을 쓸고 닦고 괜히 장롱을 열어 옷들을 다시 정리하기도 했죠. 그러다 문득 손녀에게 줄 선물을 조금 더 정성껏 포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단 보자기로 싸긴 했지만 예쁜 놀이개라도 하나 달아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래서 무작정 집을 나섰어요. 그런 자잘한 소품들을 사려면 역시 동대문 시장만 한 곳이 없거든요. 오랜만에 나간 동대문 시장은 여전히 활기가 넘쳤어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걸으며 구경하다 보니 어느새 제 발걸음은 온갖 조화와 생화로 가득한 꽃 도매상가에 닿아 있었죠. 그곳에서 저는 아주 우연히 그리고 운명처럼 한 사람을 만났어요. 남대문에서 식당을 할 때 종종 꽃을 사가던 가게의 사장님이었죠. 아이고 사장님, 이게 얼마만이에요. 그분은 저를 금방 알아보고는 반갑게 손을 잡았어요. 한참 동안 서로의 안부를 묻고 옛날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러다 그분이 신이 나서 얼마 전에 맡았던 대박 일거리에 대해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요새 아주 큰 건 하나 했잖아요.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돌잔치였는데 손님만 300명에 호텔 전체를 꽃으로 장식하느라 며칠 밤을 샜다니까요. 어찌나 화려하고 성대하던지 무슨 대기업 총수 손주 돌잔치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저 대단하다며 웃으며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그분의 말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기 시작했죠. 애 엄마 이름이 수진이라고 했던가? 남편은 여의도에서 아주 잘 나가는 펀드 매니저래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게 그렇게 성대하게 잔치를 하면서 시어머니는 초대를 안 했다지 뭐예요. 저는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어요. 그분이 무심코 말을 이었어요. 글쎄, 듣자 하니 시어머니가 가난하고 촌스러워서 그런 자리에 모시고 오기가 창피하다고 그랬다나 봐요. 대신 친정어머니를 제일 상석에 딱 모셨더라고요. 요즘 세상이 참 무섭다 싶으면서도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싶기도 하고 하여튼 별일이죠.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어요. 세상에 수진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고 여의도의 펀드 매니저가 얼마나 많겠어요. 아닐 거라고 설마 내 아들 내외 이야기일 리가 없다고 수없이 되뇌었지만 심장은 걷잡을 수 없이 두근거렸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제발 아니라고 말해주길 바라면서요. 지훈아, 혹시 하윤이 돌잔치 신라호텔에서 하니? 제 목소리가 얼마나 떨렸을까요? 수화기 너머의 아들은 순간 말이 없었어요. 그 짧은 침묵이 제게는 천년처럼 길게 느껴졌죠. 잠시 후 지훈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목소리로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네? 신라호텔이요? 아,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 그렇게 거창하게 안 해요. 그냥 가족들끼리 조촐하게 식사나 하려고요. 제가 내일 아침에 모시러 갈게요. 아무 걱정 마세요, 어머니. 아들의 목소리는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불안한 목소리, 어설픈 변명. 그 모든 것이 제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놓고 있었죠. 그런데 목소리는 영 그 모든 것이 제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놓고. 하지만 저는 제 아들을 믿고 싶었어요. 내 아들이 설마 제 어미에게 그런 끔찍한 거짓말을 할 리가 없다고 마지막까지 믿고 싶었어요. 그리고 돌잔치 당일이 밝았어요. 저는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목욕 재개하고 화장대 앞에 앉아 아주 오랜만에 분도 발랐어요. 떨리는 손으로 장롱을 열어 비취색 한복을 꺼내 입었죠. 한복을 입은 제 모습이 거울 속에 비치는데 왠지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어요. 오늘이 부디 내 마지막 희망을 이루는 날이 되게 해달라고 마음속으로 수없이 빌고 또 빌었답니다. 아침 7시. 저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현관문이 잘 보이는 소파에 앉아 아들을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똑딱거리는 괴종시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8시가 되고 9시가 되었어요. 아들은 오지 않았어요. 저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받지 않더군요. 다시 걸었어요. 이번에는 꺼져 있다는 안내 음성만 흘러나왔어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어요. 아, 내가 버려졌구나. 내 아들에게, 내 가족에게 나는 완전히 버려졌구나.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어요.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어요. 저는 선물 보따리를 챙겨 들고 집을 나섰어요. 떨리는 손으로 택시를 잡고 신라호텔로 가주세요라고 말했죠. 호텔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화훼업체 사장님의 말은 조금도 과장이 아니었어요. 번쩍이는 고급 세단들이 끝도 없이 이어져 있었고 잘 차려입은 사람들은 저마다 샤넬이니 루이비통이니 하는 명품 쇼핑백을 들고 호텔로 들어서고 있었죠. 제 손에 들린 낡은 비단 보자기가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그때였어요. 호텔 입구에서 서성이는 익숙한 얼굴을 발견한 건 먼저 간 남편의 막내 동생, 그러니까 저에게는 신우이였죠. 아가씨, 여긴 어쩐 일이에요? 형님이야말로 여길 어쩐 일로. 신우이는 저를 보고 무척이나 놀란 얼굴이었어요. 그리고는 제게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죠. 오늘이 하윤이 돌잔치가 맞는데 친가 쪽 식구는 아무도 초대받지 못했다는 것을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형님. 이건 정말 경우가 아니잖아요. 신우이는 분통을 터뜨렸어요. 그리고는 제게 휴대폰 하나를 내밀었죠. 잠시 안에 들어갔다 온 조카가 몰래 찍어온 영상이라면서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화면을 들여다보았어요. 영상 속에는 눈이 부시게 화려한 연회장이 펼쳐져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웃고 떠들고 있었고 단상 위에는 제 아들 지훈이와 며느리 수진이가 하윤이를 안고 서 있었죠. 그리고 사회자가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어요. 자, 그럼 이 자리에 귀한 걸음을 해주신 우리 하윤이의 너무나도 사랑하는 할머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한미경 여사님. 한미경. 그건 수진이의 친정어머니 이름이었어요. 영상 속에서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사부인이 환하게 웃으며 단상으로 올라가고 제 아들과 며느리는 그녀를 부축하며 활짝 웃고 있었죠.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휴대폰이 손에서 떨어지는 것도 몰랐어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호텔을 빠져나왔어요. 어느새 하늘에서는 차가운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더군요.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곱게 차려입은 비취색 한복이 흠뻑 젖어 몸에 감겨왔고 품에 안고 있던 20억짜리 빌딩 증여 서류도 축축하게 젖어 글씨가 번져갔죠. 하지만 아무 상관없었어요.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아무 의미 없는 휴지 조각에 불과했으니까요. 저는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목적지도 없이 서울의 낯선 거리를 정처 없이 헤맬 뿐이었어요. 어떻게 집까지 돌아왔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온몸은 흠뻑 젖어 덜덜 떨렸고 머릿속은 텅 빈 것처럼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죠. 빗속을 얼마나 헤맸을까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익숙한 마포의 아파트 현관문 앞이더군요. 젖은 손으로 겨우 열쇠를 돌려 문을 열었을 때 저는 거실에 켜진 따뜻한 불빛과 함께 저를 보고 달려나오는 한 아이를 마주했어요. 할머니, 어디 계셨어요? 하루 종일 전화도 안 받으시고. 가은이었어요. 어릴 적 부모님을 잃고 제가 거둬 손녀처럼 키운 아이. 지금은 어엿한 사회인이 되어 독립했지만 여전히 저를 친할머니처럼 따르는 속 깊은 아이죠. 제 몰골을 본 가은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하지만 아이는 왜 이리 늦었냐, 무슨 일이 있었냐 묻지 않았어요. 그저 말없이 저를 부축해 안으로 이끌었죠. 가은이는 저를 따뜻한 물이 받아진 욕실로 데려가고 흠뻑 젖어 몸에 감겨오는 비치색 한복을 조심스럽게 벗겨주었어요. 그리고는 마른 수건으로 제 머리를 꼼꼼히 말려주고 따뜻한 잠옷을 입혀주었죠. 뜨거운 김이 올라오는 생강차를 끓여와 제 손에 쥐어주기까지 아이는 한마디도 묻지 않았어요. 그저 침묵 속에서 저를 보살필 뿐이었죠. 제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차를 마시는 동안 가은이는 구석에서 젖은 한복의 물기를 수건으로 닦아내고 빗물에 번진 증여 서류를 한 장 한 장 펴서 말리고 있었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의 그 따뜻하고 묵묵한 위로 앞에서 저는 비로소 꾹 참고 있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날 밤 저는 가은이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한참을 울었답니다. 그 후로 석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 시간 동안 저는 죽은 사람처럼 지냈어요. 세상과 문을 닫고 방 안에 틀어박혀 온종일 잠만 잤죠. 가은이는 그런 저를 묵묵히 지켜주었어요. 매일같이 퇴근길에 들러 죽을 끓여놓고 말없이 집안을 치우고 돌아갔어요. 아이의 그런 정성 덕분이었을까요? 제 마음속의 시퍼런 멍이 아주 조금씩, 정말 눈곱만큼씩 옅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세상이 온통 경제 위기 이야기로 떠들썩했죠. 텔레비전을 켜면 매일같이 주가가 폭락하고 회사가 부도났다는 소식이 흘러나왔어요. 저는 그런 소식들이 딴 세상 이야기처럼 들렸는데 그 불똥이 아주 예기치 못한 곳으로 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그 무렵 며느리 수진이의 친정, 그러니까 제 사돈댁의 회사가 심각한 자금난에 빠졌다고 해요. 수진이 아버지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은행 문턱은 높기만 했죠. 결국 그는 최후의 수단으로 자신이 사는 강남의 집을 담보로 긴급 대출을 받기로 결심했어요. 은행에서는 대출 심사를 위해 담보물의 가치를 평가해야 했어요. 그 과정에서 은행 직원은 대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담보물 주변의 다른 곳과 부동산들의 소유주 정보를 조회했다고 해요. 바로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죠. 은행 직원의 컴퓨터 화면에 강남의 노른자 땅에 있는 수많은 상가 건물과 빌딩들의 소유주 이름이 한 사람의 이름으로 도배되다시피 나타난 거예요. 최은이라고요. 심지어 사돈의 회사가 새 들어있는 빌딩의 주인이기도 했죠. 아무것도 모르는 은행 직원은 대출 심사에 애를 먹는 사돈에게 아주 친절하게 제안을 건넸다고 해요. 사장님, 혹시 이 건물주이신 최은희 여사님과 아는 사이십니까? 이 지역의 알짜 부동산을 이렇게나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보증만 서주셔도 대출이 훨씬 수월해질 텐데요. 그 순간 사돈의 얼굴이 어떻게 변했을지는 안 봐도 훤하죠. 최은이라는 이름과 그 주소. 그건 바로 그가 평생을 가난하고 촌스러운 늙은이라며 무시하고 멸시했던 제 이름과 제 주소였으니까요. 사돈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얼어붙었고
잠시 후 정신을 차리자마자 딸인 수진이에게 미친 듯이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소식은 돌고 돌아 제 귀에도 들어왔어요. 제 오랜 법률 대리인인 박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거든요. 최근 제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조회 요청이 폭주하고 있는데 혹시 무슨 일이 있냐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어요. 아, 그들이 알게 되었구나. 그리고 이제 곧 나를 찾아오겠구나. 그 예감은 슬픔이나 분노가 아닌 차가운 결심을 제 마음속에 불어넣었어요. 가은이는 제 굳은 표정을 보고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었죠. 할머니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말라고, 할머니 자신을 위해 싸워야 한다고요. 그 아이의 격려에 저는 용기를 냈어요. 저는 수십 년간 제 곁을 지켜준 두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 명은 박 변호사였고 다른 한 명은 남대문 시장에서 평생을 함께한 제 오랜 친구이자 지금은 상인회장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었죠. 저는 그들에게 앞으로 제게 닥쳐올 일에 대해 설명하고 제가 내릴 중요한 결정의 증인이 되어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들은 두말 없이 제 편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했죠. 그날 저녁, 가은이는 제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주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전화나 받고 거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까막눈이었거든요. 아이는 제 손을 잡고 하나하나 참을성 있게 가르쳐 주었어요. 인터넷 뱅킹 앱으로 제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법, 부동산 앱으로 제 소유의 건물들이 지금 얼마나 하는지 시세를 알아보는 법, 그리고 경제 뉴스를 읽는 법까지요. 처음에는 돋보기를 쓰고도 한참을 들여다봐야 했지만 제 손가락으로 직접 숫자를 확인하고 정보를 찾아보는 그 과정이 제게는 아주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화면에 찍힌 어마어마한 액수의 숫자들이 이제는 더 이상 남편이 남겨준 막연한 유산이 아니라 제가 직접 통제하고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죠. 저는 더 이상 슬픔에 잠긴 늙은이가 아니었어요. 저는 조용히 그리고 아주 차갑게 다가올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했답니다. 현재 상황. 주인공 최은희는 양딸 이가은의 보살핌으로 절망에서 벗어나 심리적 안정을 되찾았어요. 자신의 재산이 사돈댁에 알려진 것을 인지하고 다가올 탐욕에 맞서기 위해 차갑게 결심을 굳힌 상태예요. 주요 인물. 주인공 최은희, 슬픔을 결단력으로 바꾸고 자신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반격을 준비하고 있어요. 조력자 이가은, 양딸, 변호사 남대문 상인회장, 주인공의 든든한 지지기반. 적대자 강수진 며느리, 박지훈 아들. 재산을 노리고 접근할 것이 확실시되는 재정적 위협 세력. 기타 없음. 주요 사건. 양딸 이가은의 헌신적인 보살핌 덕분에 주인공은 깊은 절망에서 회복하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경제 위기로 자금난에 빠진 사돈이 은행 대출 과정에서 우연히 주인공의 막대한 재산을 발견했죠. 주인공은 변호사와 옛 친구 등 자신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스마트폰으로 자산을 직접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기억해야 할 중요 정보. 밝혀진 비밀. 주인공의 막대한 부가 이제 적대자인 아들 내외와 사돈댁에 알려졌어요. 아이템, 능력. 막대한 자산과 더불어 충성스러운 조력자 네트워크, 기초적인 디지털 활용 능력을 갖추게 됐어요. 기한, 목표. 아들 내외가 재산을 요구하며 찾아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시급한 목표예요. 관계. 이가은과의 유대는 더욱 깊어졌고 아들 가족과는 재산을 둘러싼 대결 구도가 형성되었죠. 미해결 문제. 아들 내외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재산을 요구하며 접근해 올 것인가? 그들의 탐욕에 맞설 주인공의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가? 다음 챕터를 위한 설정. 마무리 상황. 조력자들의 지지 속에서 반격을 준비하며 단단히 각성한 상태로 끝났어요. 긴장감, 갈등. 재산을 차지하려는 아들 내외의 노골적인 탐욕과 이를 지키려는 주인공의 정면 대결이 임박했죠. 예상 전개. 아들 내외가 위선적인 태도로 접근해 돈을 요구하며 클라이맥스인 반격이 시작될 거예요. 제 마지막 선언에 수진이의 얼굴에서 두려움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지만
그 감정은 금세 추악한 분노로 바뀌었어요. 아이는 이성을 잃고 괴성을 지르며 제게 달려들어 테이블 위의 서류들을 갈기갈기 찢어버렸죠. 미쳤어. 이 할망구가 진짜 미쳤어. 저 여우 같은 년한테 홀려서 정신이 나갔구나. 어떻게 피 한 방울 안 섞인 잡것한테 박씨 집안 재산을 다 넘겨? 그 돈은 내 아들 돈이야. 내 손녀 돈이고 결국엔 내 돈이라고. 아이는 서류 조각들을 허공에 뿌리며 제 멱살이라도 잡을 것처럼 달려들었어요. 그 옆에서 넋이 나간 듯 주저앉아 있던 지훈이가 마침내 무너져 내렸죠. 아들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제가 죽일 놈이에요. 아들은 돈 때문이 아니라고, 아내의 막말을 막지 못한 못난 놈이라고, 어머니를 외롭게 한 불효자라고 울부짖었어요. 그 눈물은 진심이었겠죠. 하지만 너무 늦은 후회였어요. 끓는 물에 대고 나서야 뜨거운 줄 알았고, 심장이 찢어지고 나서야 아픈 줄 안 거죠. 수진이는 그런 아들의 모습이 역겹다는 듯 남편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며 일으켜 세우려 했어요. 저는 그 아수라장을 그저 조용히 지켜만 보았어요. 더 이상 화도 나지 않았고 눈물도 흐르지 않았죠. 제 마음은 그저 차갑고 고요할 뿐이었어요. 저는 말없이 현관으로 걸어가 문을 활짝 열었어요. 나가라는, 제 인생에서 사라져달라는 소리 없는 명령이었죠. 수진이는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며 지훈이를 끌고 나갔어요. 문턱을 넘어서기 전 지훈이가 마지막으로 저를 돌아보며 애원했어요. 어머니, 저 다시 돌아와도 될까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으니 그냥 어머니 아들로 다시 돌아오고 싶어요. 저는 아들을 돌아보지 않은 채 텅 빈 복도를 향해 나지막이 말했어요. 이 집 문은 언제나 열려 있을 게다. 하지만 한번 부서진 내 마음이 다시 열리려면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게야. 그렇게 제 인생의 가장 길고 혹독했던 폭풍이 지나갔어요. 어느새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네요. 강물처럼 바람처럼 시간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거나 혹은 새로운 자리로 옮겨놓더군요. 수진이가 저를 상대로 걸었던 성년후견인 지정소송은 당연히 기각되었어요. 제 법적 준비는 완벽했고 제 편에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증인들이 있었으니까요. 재산을 한 푼도 얻지 못하게 되자 아이는 기다렸다는 듯 지훈이와 이혼했어요. 설상가상으로 친정 사업마저 부도가 나면서 그 화려했던 삶은 한순간에 막을 내렸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사 이정들었던 마포의 아파트를 떠나 지금은 가은이가 운영하는 작은 북카페 근처의 아담한 집에서 살고 있어요. 제 도움으로 문을 연 카페, 희망의 나무는 이제 동네의 명물이 되었죠. 단순한 카페가 아니라 갈 곳 없는 위기 청소년들에게 바리스타 교육을 시키고 잠자리를 내어주는 따뜻한 쉼터가 되었거든요. 저는 그곳 아이들의 정신적 할머니가 되었어요. 아이들에게 남편에게서 배운 구수한 국밥 끓이는 법을 가르쳐주고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며 남은 생에 새로운 의미를 찾았죠. 가끔 가은이는 제가 아이들과 함께 요리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할매 손맛이라는 이름으로 유튜브에 올리기도 하는데 그걸 보는 재미도 쏠쏠하답니다. 아들 지훈이에 대한 소식도 간간히 들려왔어요. 이혼 후 홀로 하윤이를 키우게 된 아들은 화려했던 여의도를 떠나 저희 부부가 그랬던 것처럼 시장 한켠에 작은 식당을 차렸다고 해요. 고된 삶의 얼굴은 반쪽이 되었지만 아내의 그늘에서 벗어난 그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인다는 소문이었죠. 들리는 말에 의하면 아들은 매일 밤가게 문을 닫고 저에게 보내지 못할 편지를 쓴다고 했어요.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 하윤이가 커가는 모습, 그리고 가슴 깊이 묻어둔 참회와 용서를 구하는 말들을요. 그러던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어요. 주말 오후 창가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집 앞에 선 익숙한 그림자에 잠이 깼어요. 지훈이었어요. 훌쩍 자라 이제는 5살이 된 하윤이의 손을 꼭 잡고 서 있었죠.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어요. 아직 아들을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았던 저는 못 본 척 커튼 뒤에 몸을 숨겼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밖에서 하윤이의 맑고 고운 노랫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 건
곰 3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제가 아주 오래전 아기였던 지훈이를 매일 밤 재우며 불러주었던 자장가였어요. 그 노래를 듣는 순간 3년간 단단하게 닫혀있던 제 마음의 빗장이 스르르 풀리는 것을 느꼈죠. 저는 현관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대신 거실 옆에 달린 작은 쪽창문을 열었어요. 활짝 열린 문이 아닌 한 뼘짜리 작은 창문. 그게 지금 제가 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마음의 전부였어요. 창문 너머로 저는 2개의 선물을 하윤이에게 건넸어요. 하나는 빗물에 얼룩졌던 제 비취색 한복을 정성껏 수선해 만든 작은 아이용 한복이었고, 다른 하나는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지훈이의 어릴 적 낡은 곰 인형이었죠. 하윤이는 선물을 받아들고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으며 외쳤어요. 할머니. 그 꾸밈 없고 순수한 부름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지훈이는 아무 말 없이 창가에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그가 3년간 써온 편지들이 담겨 있다는 것을 저는 한눈에 알 수 있었죠. 아들은 저를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이게 제 진심이에요. 용서받을 자격 없는 놈이지만 그래도 어머니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변했다는 걸요. 저는 창문 뒤에 서서 아들과 손녀가 햇살 속으로 멀어져가는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어요. 마음속으로 마지막 독백이 흘러나왔죠. 어미와 자식의 연이라는 게 이토록 질기고 아픈 것이구나. 내 아들. 한때는 내 전부였던 아이가 이제는 홀로 아이를 키우는 고단한 아버지가 되었구나. 세월이 그리고 고통이 내가 가르치지 못한 것을 가르쳤구나. 큰 현관문은 아직 닫혀 있다. 상처가 너무 깊어 아물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 하지만 이 작은 창문은 시작이다. 희망이다. 길 잃은 영혼이 돌아올 수 있는 작은 길이다. 저 멀리서 하윤이가 저를 발견하고는 손을 흔들었어요. 그 아이의 미소는 봄 햇살처럼 맑고 따뜻했죠. 그리고 저도 3년 만에 처음으로 아주 희미하게나마 아이를 향해 웃어 보였답니다. 가족의 마음을 닫아버린 큰 문은 아직 아물지 않은 깊은 상처를 의미하지만, 희망을 위해 열어둔 작은 창문은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을 보여줘요. 진정한 용서란 모든 것을 잊는 것이 아니라 상처 속에서도 작은 빛이 들어올 창 하나쯤은 남겨두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 아닐까요?